잘 되고 있죠? 네, 소리도 들어가고 있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기 이승원이고, 이번에 리그레션과 SVM 세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겨주시다니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럼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리그레션과 SVM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6개월이 좀 지난 만큼 제가 저번에도 이 세션을 하긴 했는데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좀 어렵다고 나왔던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좀 더 강조하거나 빼먹은 내용들을 추가를 해서 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11기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많은 세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어,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 플로우는 다들 아실 것 같으니까. 네, 머신러닝이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네, 머신러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큰 분류로 슈퍼바이스드랑 언슈퍼바이스드 그리고 레인포스먼트, 강화학습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할 리그레션과 SVM 부분은 그중에서도 슈퍼바이스드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밑에 내려가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면 슈퍼바이스드랑 언슈퍼바이스드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슈퍼바이스는 정답값이 존재를 하는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과 출력상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 거고, unsupervised는 정해진 정답이 없는 방식을 의미를 해요. 근데 저희가 오늘 배울 리그레션과 SVM은 모두 supervised 안에 있는 거고, 정답 데이터셋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 데이터가 이산형일 수도 있고 연속형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untrained 된 모델에 넣은 다음에 아웃풋 데이터 정답을 비교를 한 다음에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풋 데이터는 이산형인지 연속형인지에 따라서 회귀랑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회귀는 연속적 수치, 연속형 자료를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고, 분류는 이산적 수치, 범주형 자료를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인풋 데이터가 1, 1, 3, 4, 9, 7 이런 식으로 연속형 수치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untrained 모델에 넣은 다음에 트레인을 한 다음에 아웃풋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학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고양이, 새 이런 식으로 정답이 주어져 있는 것을 이게 진짜 개냐, 고양이냐, 새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몇 개의 클래스 레이블 중에 하나를 할당을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이진 분류, 뭐 개냐, 고양이냐 이런 이진 분류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개냐, 고양이냐, 새냐 이런 식으로 세 개 이상의 다중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관계를 한번 짚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배우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회계 안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죠. 그랬을 때 이거는 선형 회계예요. 그냥 선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얘를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0과 1 사이로 회귀를 시킨 다음에 0.5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은 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새로운 학습 방법이 나오게 돼요. 그런 식으로 분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SVM 역시 분류 방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한 이유는 데이터를 받게 되면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한번 다뤄볼까? 이런 태스크가 뭘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신 다음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선형회계입니다. 수업도 다들 들으셨을 것 같고, 머신러닝 가장 기초라고 해야 되나? 그러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회귀 분석이라고 하면은 종속 변수 하나와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 그러니까 x들을 가지고 y를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독립 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고, 종속 변수는 다른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면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 그러니까 x가 하나로 존재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y는 이런 식으로 하나로만 돼 있는 거고, 다중선형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K개, 그러니까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질 때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y의 해세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의 x1 플러스 땅땅땅 해서 베타 k의 xk까지 선형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k개의 다중선형 회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목적은 우리가 가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떠한 선형식을 찾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단순 선형 회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독립변수 한 개로 종속변수 y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게 되는 건데 실생활에서는 잘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중선형 회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단순 선형 회귀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피처가 하나가 있고 레이블이 있으면은 이렇게 딱딱 놓인 데이터에 의해 이제 이러한 선형식을 예측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이때 y절편이 베타 제로 그리고 기울기가 베타 1인 1차 함수로 출력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냥 집중을 하고 싶은 것은 회귀계수라는 것을 여기서 회귀계수는 베타 제로랑 베타 1이 되는데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이 베타 제로와 베타 1이 무엇인지 정확히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형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뭐냐라고 보았을 때는 베타이다라는 것을 계속 쭉쭉 생각을 하시고 플로우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중선형 회귀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개수가 늘어나는 것뿐이에요. 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여러 개라고 하면은 이제 x1, x2, x3, x4 이런 식으로 쭉쭉 늘어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아까 전에는 회기 라인이 이렇게 1차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중선형 회기 분석에서는 어떠한 걸 추정을 할 때 이러한 절편과 기울기로 이루어진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해요. 이런 면을 초평면의 식을 데이터들을 설명하는 모델로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2차 공간에서는 이제 그냥 선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3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얘를 이게 하이퍼플레인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보면은 여기는 원래는 이게 x, y로 해가지고 2차였잖아요. 그랬을 때는 n-1로 해가지고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얘는 3차 공간이 됐으니까 2차 평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것은 회귀계수, 베타 제로, 베타 원, 베타 K 이런 것을 우리가 추정하고 싶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네, 그냥 하는 얘기고 이제는 이 베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말씀드린 회귀식이 있는데 이때 베타라는 것은 x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y의 평균적인 변화량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입력 변수들은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의 x가 1단위만큼 증가를 했을 때 베타만큼 증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베타 1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라고 보았을 때는 x1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베타 1만큼 증가를 한다라고 이 회귀식을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밑에 그냥 간단한 예시가 있는데 제 몸무게를 예측하는 회귀식을 보고 싶다면 이제 x1이 한 달 동안 야식을 먹은 횟수가 될 수 있고 x2가 한 달 동안 운동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y식을 추정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5 곱하기 x1 마이너스 3 곱하기 x2 플러스 43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야식을 먹은 횟수가 1회 증가할 때마다 여기 1회 증가할 때마다 저의 몸무게는 평균적으로 1.5kg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운동을 하는 시간이 1시간 더 증가할 때마다 몸무게가 마이너스 3만큼 감소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나아가서 운동을 1시간 하는 것이 야식을 한 번 먹지 않는 것보다
효과가 평균적으로 2배 더 크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은 X1과 X2가 모두 횟수나 시간처럼 수치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항상 수치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귀 분석을 할 때 약간 범주형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고차 가격을 예측하고 싶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생각해 보면은 뭐 차의 연식이나 사고 건수나 청결 상태, 뭐 차고지 온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연식이나 사고 건수, 청결 상태, 차고지 온도 같은 경우는 수치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색상은 수치형이 아니라 범주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 회색, 뭐 흰색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회귀 분석에 적용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적용을 왜 해야 되는가라고 보았을 때 먼저 밑에 차량의 색상이 흰색, 그리고 실버,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세 가지로 색상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색상별로 이제 차량의 평균,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의 평균을 생각해 보면은 이 밑에 파이썬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프라이스가 각각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이거는 그냥 회귀 분석을 진행하지 않고 색상별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EDA를 하시게 될 때도 뭔가 얘가 영향이 미칠까를 볼 때 그냥 EDA를 한번 해보고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얘가 영향이 있는 변수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게 될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회귀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색상별로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지 보았을 때 이제 회색이랑 나머지를 가격 차이를 보게 되면은 601달러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것을 보면은 아, 색상별로는 가격 차이가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하셨죠. 그러면 차량의 색상을 포함한 회귀 분석이 필요하겠다. 이 범주형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서게 돼요. 얘 역시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더미 변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더미 변수라는 것은 뭐 지시 변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0 혹은 1의 값을 이용하는 이진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I1, I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차 색깔이 화이트 색상이다. 그러면 1로 표시를 하고 아니면 0으로 표시를 합니다. I1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는요. 근데 I2는 차량의 색상이 회색일 때 1로 표시를 하고 차량의 색상이 회색이 아닐 때 0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시 변수가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두 가지 지시 변수를 가지고 이 세 색상에 대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색상은 1, 0, 실버 색상은 0, 1, 그리고 나머지 색상은 0, 0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주의하게 될 점은 더미화를 하게 될때 항상 세 개의 색상은 두 개의 더미 변수로 표현을 하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일반화하게 되면은 n개의 색상이 있을 때는 n-1개로 지시 변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더미화를 할 때 하나를 드랍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파이썬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원하딩 코딩을 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그게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설정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drop first true라고 하면은 이 셋 중에 하나를 떨어뜨리겠다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지시 변수를 뭐 세 개였으면 두 개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아마 EDA를 하실 때 혹은 이미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범주적 독립 변수를 추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들 아시는 혹은 뭐 어렵지 않으셨죠? 네. 네. 그래서 범주형 독립 변수를 포함하게 되면은 회귀 분석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새로운 y에 대한 회귀 분석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y는 이제 프라이스를 의미를 하고 x는 오도미터라고 해서 이제 거리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는 거리니까 수치형 데이터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색상에 대해서는 I1과 I2로 지시 변수화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여기서 지금 가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색상이랑 그 거리, 차가 얼마나
달렸는가 이거를 보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 식을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회귀 분석식이 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각각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선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실버, 두 번째 거는 화이트, 그 다음은 나머지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보았을 때 이 회귀 분석식을 좀 써보면서 해볼게요. 이 식에서 I1이 의미하는 것과 I2가 의미하는 것을 보면은 만약에 화이트가 되면은 이 I1 자리에 1이 들어가게 되고 I2 자리에는 0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여기 16701에다가 0.5x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화이트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 1이 들어가느냐 0이 들어가느냐 뭐 0이 들어가냐 1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화이트인지 실버인지 아니면 나머지인지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실버 색상도 보면은 16701 이 식에다가 실버는 0이니까 여기 0이 들어가고 그리고 I1은 1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the others에 대해서는 그냥 0, 0이 들어가서 원래 있던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아, 색상별로 이렇게 회귀분석식이 차이가 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회귀 분석식을 사용하지 않고 EDA를 해보았을 때 실버와 다른 색상 간의 그 추정되는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격의 평균의 차이가 601 정도 난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회귀 분석식을 사용을 했을 때, 회귀 분석을 사용을 했을 때 실버와 나머지의 색상의 그 차이에 대한 가격의 차이가 295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그냥 여기서 이거를 빼게 되면은 어차피 얘네는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날아가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29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295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냥 했을 때랑 회귀 분석했을 때가 왜 다르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간섭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섭 효과라는 것은 x의 원인을 그러니까 y의 원인을 x라고 규정을 하고 싶지만 x와 y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 Z가 존재를 할 때 컨파운딩 이펙트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 이 Z를 이제 교란 변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원래는 이렇게 한다고 보고 싶었지만 이게 다른 어떠한 제3의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았을 때 여기서 교란 변수는 뭐가 될까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자면 왜 차이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네 맞아요. 저도 질문을 받으면 항상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와 여기를 차이를 보시면은 여기서는 오도메터를 그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얘를 고려를 해서 선형 회귀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교란 변수는 이 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귀 분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 색상변의 차이에 대해서 거리가 고려되지 않았지만 회귀 분석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 교란 변수에 대한 영향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좀 더 영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 번 더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때까지 그냥 회귀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까지는 너무 쉬웠어요. 근데 그러면 이 회귀 계수 베타는 어떻게 추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파이썬을 돌리면 그냥 몇 초 만에 나오게 되는 거지만, 저희가 뭐 꼭 막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실용적으로만 접근을 하지 않고 한 번쯤은 이번 세션으로 한 번쯤은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다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베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승법이랑 최대 우도법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는 이제 정규 방정식을 이용한다. 뭐 특이값 분해로 유사 역행렬을 구해서 정규 방정식을 변형을 해본다. 세 번째는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이용을 해본다. 인데 한번 수식으로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소자승법이라고 하면은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회귀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음, 이거는 추정된 회귀식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 위에 있는 어떠한 추정치죠. 햇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리고 yi는 실제 값입니다. 실제 데이터. 그래서 이 실제 값과 추정치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회귀식을 만들게 되어야겠죠.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이제 최소자승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잔차라는 것은 이 차이를 의미를 하고 이것을 에러의 1을 따가지고 이 i로 표현을 하게 되고, 실제 출력 변수와 예측된 출력 변수의 차이를 잔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차 제곱합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회귀 개수를 추정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MSE는 지금 당장은 쓰이지 않겠지만 뒤에 수식에서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짚고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평균 제곱 오차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식을 보시면 n이 있고 k가 있고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n은 이제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k는 독립변수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마이너스 1도 빼주고 뭐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는데 그 표준 편차 구할 때도 보면은 마이너스 1을 뺄 때 더 잘 구해진다고 이렇게 경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또 뭐 통계 방법론 이런 걸 들으면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이너스 1을 빼서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하게 된다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최소 자승법을 통해서 결국엔 베타를 어떻게 구하느냐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아까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베타를 어떻게 추정해내는가를 수식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베타 햇이 어떠한 정규 방정식의 형태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얘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를 어떻게 썼냐면 그냥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준선형 회귀식을 쓰게 되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쭉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고 얘를 벡터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일단은 다 제로부터 다 원, 다 k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는 이제 n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얘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가중치 벡터 혹은 파라메터, 모수, 계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계속 베타라고 강조를 드렸고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얘를 이제 선형대소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벡터로 표현이 되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짝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뒤에서 이런 표현을 계속 쓸 거니까 한 번만 선형대수에 그거를 상기를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목적은 이 SSE가 어떻게 이러한 꼴로 나오게 되었는가를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랑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SE의 기본 그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원래 실제값에서 이제 추정치에 대한 제곱이었죠. 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이 yi의 햇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얘를 보시면은 이제 11, 뭐 K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얘를 어떻게 약간 조작을 해가지고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 가지 공식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을 때 얘 역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얘를 똑같이 얘 꼴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얘 역시도 어쨌든 무언가의 제곱 형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식을 선형대수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냥 xb라고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얘는 이렇게 제곱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AI와 비슷한 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 팔로우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얘를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고 얘를 아예 다 풀어서 넘기고 네. 이렇게까지 풀어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 중에 얘네 둘이가 같다는 것을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얘를 생각을 해보면 얘랑 동일한 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동일한 애니까 합쳐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풀어서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글씨가 좀 안 예쁘게 되긴 했는데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식이 SSE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도까지는 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이 SSE를 가장 최소화하는 베타를 찾는 방향이잖아요.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 왜 뭐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뭐 수리통계학에서도 다루지만 얘를 편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을 구하면은 최소나 최대를 구할 수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SSE를 구한 얘 값을 우리가 궁금한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지점이 최소화되는 지점이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얘를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쓸게요. t의 x 베타는 0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냥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얘 날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얘를 그냥 넘기게 되면은 이제부터 그냥 푸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제 얘가 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꼴이 똑같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이제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일 때만 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가 안 하는 상황이면,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특이값 분해로 유사 역행렬을 구해서 정규 방정식을 변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이제 구할 수 있을 때,
뒤에 거는 구할 수 없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를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굳이 막 세부적으로 해야 되나 했을 때는 그건 잘 의문이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특이값 분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어떠한 무언가의 세 개의 형태로 이루어진 분해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때 U는 뭐 n by n 직교 행렬이고 이때 V는 n by n 직교 행렬이고 얘는 n by n 직교 그냥 행렬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더라 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특이값 분해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면은 이제 유사 역행렬이라는 것을 또 개념을 살펴보면은 어떠한 n by n 실수 행렬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을 A 플러스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X 플러스를 나타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더라 라고 표현이 돼요. 그냥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여기서 특징은 유사 역행렬을 항상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1번의 상황에서도 얘는 항상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고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타는 뭐 이러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방정식 이용한 방법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땐 이게 좀 더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원래 모든 상황에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계산 복잡도가 낮다. 그리고 연산 시간도 줄어든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이 말이 길어졌죠? 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경사하강법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시켜서 이 극값에 이를 때까지 반복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고 쭉쭉쭉쭉 구해서 이 극값에 이르면 딱 스탑하는. 그래서 여기가 파이널 밸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고 이 방법의 목적 역시 손실 함수를 최소화한다. 이게 손실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는 거고 이렇게 최소화하는 지점에서 모델의 최적 파라미터가 나온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최소화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손실함수라는 것은 학습 중에 이제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못 예측되는가기 때문에 잘못 예측은 줄여야겠죠. 그래서 그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MSE를 쓰기 때문에 앞에서 MSE를 언급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다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방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고 해서 ML이라는 최대 우도법을 또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최대 우도법이라고 하면 이 우도가 뭔지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죠. 우도라고 하면 likelihood,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주황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가 있어요. 이 둘 중에 이 데이터 X는 어떤 곡선으로부터 추출되었을 확률이 높을까를 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다 있잖아요. 이거를 다 곱한 값을 우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모두가 다 확률이거든요. 그거를 모두 다 곱한 값을 우리는 likelihood라고 하고 이제 이 높이를 다 계산해서 곱하게 되면은 likelihood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곱하게 되고 얘는 이만큼만 곱하게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주황색 곡선의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주황색 곡선이 이 데이터들은 주황색 곡선으로부터 추출되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likelihood 함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관측되었을 확률이 높은 방식대로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측치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도가 최대화되는 분포의 모수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게 MLE 기법이에요. 그랬을 때 이 우도 함수의 표현은 모든
그 가능성들을 다 곱했을 때를 우도 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세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뭐 베타가 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랬을 때 이것을 가장 크게 만들겠다라는 게 목적이고 이렇게 하면 수가 너무 커지게 되니까 로그 함수를 취해가지고 작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플러스로, 아니, 더하기로 이제 치환이 되고 그러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편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에서의 세타 값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추정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라이클리후드 방식입니다. 이것은 아마 수리통계학에서 미리 다 다뤘기 때문에 다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해서 뭐 베타가 구해진다라는 것을 언급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까지의 방식은 사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코드를 한 줄만 돌리게 되면은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부터는 약간 EDA 하실 때 좀 실용적으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귀 분석은 입력 변수들의 그 크기, 수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1이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고 x2가 이렇게 10만부터 뭐 10만 맞나요? 아무튼 뭐 이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 범위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x1과 x2에 대해서. 그러면 얘네를 같은 범위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우리는 스케일링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피처에 대해서 스케일링을 하는 방법은 표준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정교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 로그 변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자면 서로 다른 변이의 변수들을 평균이 0이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로 나타내는 것이 표준화고 그리고 정규화는 일반적으로 뭐 0과 1 사이의 범위 분포로 조정을 하는 것이고 로그 변화는 외도와 첨도를 줄여서 정규성을 높인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실용적으로는 잘 안 와닿죠. 그랬을 때 어떻게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느냐를 잠깐 언급을 해보자면 이제 뭐 사이클론 프리프로세스에서 얘네들을 받아오겠다라고 할 때 보통 네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얘네는 이미 있는 모듈이어서 그냥 받아와서 쓰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 민맥스 스케일러, 뭐 맥스 ABS 스케일러, 로버스트 스케일러 이렇게 네 가지를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뭐, 뭐 이런 상황에서 이걸 쓰세요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다 해보고 제일 성능이 좋은 것을 쓰는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얘네를 불러올 때는 모두 그냥 얘네를 여기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이제 표준화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민맥스는 정규화 그리고 맥스 ABS는 민맥스와 유사하나 절대값이 0과 1 사이에 놓이게 원래는 그냥 0과 1이었지만 절대값이 0과 1이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놓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로버스트 스케일러는 이제 얘네들은 모두 이상치에 좀 민감해요. 평균 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로버스트 스케일러는 이상치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는 장점이 또 있다는 것을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형 회귀를 다 했어요. 스케일링을 하고 뭐 모델을 다 짰어요. 그랬을 때 이게 잘 되었는지를 보면 좋겠죠. 어떠한 식이 나왔을 때 얘가 얼마나 잘 추정을 하고 있고 얼마나 잘 설명력이 있는가를 보았을 때 이제 R스퀘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회귀 모델에서 독립 변수가 종속 백수, 그러니까 X 변수들이 Y를 얼마나 잘 추정하고 잘 설명하고 있는가를 R스퀘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다고 보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R스퀘어를 돌렸는데 0.46 정도 나왔다. 그러면 46% 정도로 얘가 설명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쓰는 실생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설명력이 높아도 아마 0.7, 0.4, 0.7, 0.3, 0.7 이 정도 사이에서 있으면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쓰시면 되고 그 아래 것들은 좀 아무래도 잘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분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결정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아래의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고 어떠한 얘를 이렇게 걷지 말고
어떠한 회기선이 있고 여기에 y의 평균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측한 어떤 값은 여기에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실제 값이 여기 있다고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제 SST는 관측값에서 관측값의 평균을 뺀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SST를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SSE는 그러니까 추정값에서 관측값의 평균을 뺀 값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미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SSR은 관측값에서 추정값을 뺀 값이니까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SR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얘네를 모두 제곱한 다음에 합한 값을 이렇게 분모 뭐 이렇게 쓰게 되면은 R스퀘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돌리면 그냥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력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잘 추정을 했는가까지 저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의 수가 실제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아져요. 굉장히 많아져서 좀 어떤 것을 버리게 되고 필요 없는 것은 좀 쳐내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과대적합과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과적합이라는 거는 보통 오버피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된 것은 잘 추정을 하지 못해서 언더피팅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잘 설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옵티멀하다라고 보게 되고 얘네를 아주 세세하게 다 이렇게 막 너무 정교하게 한 다음에 오버피팅이라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버피팅을 하게 되면은 이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만약에 여기 막 찍히게 되면은 설명을 잘 못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중공선성이라는 것은 입력 변수들, 그러니까 X들끼리의 상관성이 높을 때를 의미를 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회귀계수의 변동성이 심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얘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adjusted R-square랑 predicted R-square라고 두 개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square 값은 그냥 모델의 설명력을 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adjusted R-square나 predicted R-square를 통해서 얘네가 얼마나 과대적합 되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그냥 페널티를 좀 더 줘서 식이 조금 변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해석을 할 때 R-square에 비해서 adjusted R-square나 predicted R-square가 너무 낮다. 이러면 과대적합이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고 변수를 좀 손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저희 다 했어요. 회기식 다 세울 줄 알고, 이제 뭐, 베타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얘가 얼마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과대적합이 됐는지도 알아요. 다 했어요. 근데 얘가 설명을 잘 한다고 나왔는데, 정규 회기 분석에서 이제 기본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면 얘는 다 쓸모없는 애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회기식을 모두 추정한두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회기 진단을 해야 됩니다. 얘가 믿을 만한 앤가 믿을 만하지 않은 앤가 여기서 나오는 P밸류와 R스퀘어가 믿을만한가를 볼 때 회귀 진단을 하게 돼요. 이것은 결국 회귀식에서 필요한, 회귀 분석에서 필요한 기본 과정을 모두 만족을 했는가의 문제로 치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회귀 모형의 기본 과정은 선형 회귀식이라고 했을 때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근데 진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꼭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만족을 안 한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선형성은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에 선형적인 관계가 있는가이고 정규성은 오차항의 분포가 평균이 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가. 등분산성은 분산이 동일한가. 그리고 독립성은 모두 서로 독립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형성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냐 했을 때 그냥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플랫하고 뭐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뭐 여기서 선형 관계가 있고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는 이제 선형 관계가 없는 애들이니까 굳이 뭐 판단을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선형 관계가 있는 애들을 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형 관계가 없는 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별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뭐 새로운 변수를 추가할 거냐, 아니면 로그나 지수 루트 변수 변환을 할 거냐, 아니면 선형성을 만족하지 않는 변수를 제거를 할 거냐, 아니면 일단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변수를 선택을 할 거냐, 이런 방식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번째 방식이 제일 괜찮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변수가 몇 개가 없어가지고 그냥 4x4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막 30개씩 넘어가면 900개가 되고 이럴 거잖아요, 칸이. 그래서 다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네 번째 방식으로 하는 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형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선형성은 실제로는 잘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선형적인 관계가 나타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2, 3, 4번을 주로 만족하는지를 보는 것이 회귀 진단의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회귀 진단을 할 때 이제 정규성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잔차의 정규 확률 그림, 그러니까 QQ 플롯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QQ 플롯을 그려보시면은 정규성을 만족을 하면은 이렇게 45도 각도로 분포가 딱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렇게 45도 각도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가 이렇게 안 만족하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 이렇게 있는지 안 있는지를 통해서 정규성을 만족했다,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등분산성인데요. 이거는 잔차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잔차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일정하게 데이터가 어떠한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일정하게 분산을 갖는다라고 하면 등분산성을 만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메가폰 형태로 커지게 되면은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성인데 얘는 다중공산성이랑 개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X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별되는, 그러니까 다중공산성을 VIF 값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얘가 10 이상이 되면 다중공산성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다른 변수들과 좀 관계가 있는 애들이다라고 하면은 좀 빼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네요. 이제 VIF 값은 언급을 드렸고, 뭐,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산성 문제가 발생이 된다 하고 제거를 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 추정을 하고, 그리고 얘네가 뭐, 기본 가정을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봤어요. 그랬을 때, 모든 X들이 Y에 대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X 변수들, 아주 작은 소수의 X 변수들만 잘 뽑아서 Y를 잘 추정할 때 회귀 분석이 잘 진행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Y 변수를 잘 설명하는 X를 어떻게 우리가 뽑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전진 선택, 후진 선택, 단계 제거, 그리고 ARC 값을 뭐 계산을 해서 제일 작은 모형을 선택한다. 이런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실습 과제에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나중에 실습 과제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변수 선택을 해가지고 좀 예측력을 높여보겠다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변수 선택의 핵심은 선택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직접 빼버리게 됐지만 그거 말고 이렇게 회귀 분석식이 쫙 있으면은 그 뭐 각각에 대한 회귀 개수들이 있었잖아요. 걔를 빼는 것이 아니라 그 회귀 개수를 0으로 가깝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려서 얘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정규화 혹은 규제라고 하고 얘네는 그냥 뒤에 규제항을 추가를 해가지고 개수를 축소해버리겠다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너무 오버피팅이 되어 있던 거를 이제 옵티멀하게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리찌랑 라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네는 그냥 뭐 0으로 가까이 보내느냐 아니면 아예 0으로 만드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냥 규제항이 이렇게 추가된다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 정도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이랑 SVM인데 50분 정도 지났으니까 끊고 가는 걸로 합시다. 네, 10분 쉬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네. 다음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y가 범주형이면서 0 또는 1인 경우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0이냐 1이냐, 예를 들어서 사건이 발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악성 종양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판별할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게 되고 주로 금융 분야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이 고객을 믿을 만한지 안 한지, 이 고객이 신용 불량자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할 때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쓰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확률을 추정을 하게 돼요. 이걸 통해서 얘는 확률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0.5보다 높으면은 1이라고 판단을 하고 아니면은 0이라고 판단하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많아지면 다중 클래스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 정도로 해주시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게 있을 때 선형으로 피팅을 했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 가지고 피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0.5를 기준으로 이 위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클래스 1이다. 밑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레이블 0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곡선으로 피팅하는 과정에서 오즈라는 개념과 로짓 변환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즈라는 것은 이제 사건 발생한 확률을 P라고 하고 이제 아닌 거를 1-P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확률분의 사건이 발생한 확률을 오즈라고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얘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다중회귀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사건 발생하지 않은 것보다 몇 배 더 높은가 이거를 오즈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P가 0.8일 때 오즈는 1-P분의 0.8이니까 0.2분의 0.8 이렇게 해서 4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성공 확률이 실패 확률보다 4배 높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즈의 개념을 알아야지 로짓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로짓이라는 것은 이 오즈의 로그를 취한 함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입력값의 범위가 이제 0에서 1 사이겠죠. 입력값의 범위니까. 그랬을 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생각을 해보면은 로그에 이제 오즈의 로그를 씌운 형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로그에 이런 식으로 되고 얘는 그냥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얘도 역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로짓은 이런 꼴로 좀 더 쉬운 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함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얘를 이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나누게 되면은 이러한 형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 꼴을 보면은 얘는 선형 회귀에 대한 꼴이고 이 전체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그모이드 함수의 기본 꼴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랬을 때 로지스틱 펑션은 선형 회귀와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합 형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P가 어떻게 이렇게 유도가 되는지도 로짓을 통해서 로짓의 역함수를 해가지고 이런 꼴이 나오게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살짝 패스하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x에 얘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이 선형 회귀식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0.5보다
높냐, 낮냐, 이거를 통해서 1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 트랜스포즈 X를 통해서 예측값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로지스틱 펑션을 가지고 역시나 목표는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죠. 아까 전에 회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도 파라미터 베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최대 우도법을 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yi가 1이다. 그러면은 보통 뭐 상품이 불량이다. 불량일 때의 확률과 불량이 아닐 때, 그러니까 정상이겠죠? 정상일 때의 확률을 모두 곱한 것을 likelihood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likelihood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와 똑같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얘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냥 pxi에다가 1-pxi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얘를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이런 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max log likelihood 펑션을 사용을 해서 파라미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로스 펑션이라고 해서 여기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에다가 여기 이 형태가 결과값이죠.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취하게 되면은 로스 펑션이 돼요. 왜냐하면 최대화시키는 것을 음수로 바꾸게 되면은 최소화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때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개념이다. 이거 혹시 머신러닝을 위한 수학에 다뤘지 않나요? 아닌가? 다뤘죠? 네. 그런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이거는 데이터 마이닝 수업에서 갖고 온 건데 교수님이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확률비와 오즈비가 뭐가 다른가.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확률을 예측하는 건데 확률을 언급하지 않고 굳이 왜 오즈를 쓰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이제 X1이 예를 들어서 나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소득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존슨과 스미스가 차이가 나는 게 이 연령 하나밖에 없어요. 연령이 1살 차이가 날 때 결국에는 Y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고 싶다는 예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제 확률은 아까 전에 세팅을 했듯이 이러한 꼴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언급을 했듯이 이러한 꼴로 확률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A 플러스 1이 들어간 걸 알 수가 있고 스미스는 A가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러면 존슨의 확률이 그러니까 구매 확률이 될 수가 있고 얘는 스미스의 구매 확률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존슨과 스미스가 소득이 같은데 나이가 1살만 차이가 날 때 얘네가 어떠한 물건을 살 구매 확률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를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나이 1살의 효과가 어떤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이 확률 B를 보면은 아래가 이제 스미스가 되는 거고 위에가 존슨이 돼요. 근데 우리가 1살 차이 난다는 것만 알지 나이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랬을 때는 이 확률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즈를 쓰게 되는 거예요. 오즈를 보시면은 존슨과 스미스가 이렇게 각각 여기 값에 다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얘를 B를 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거 날라가고 왜냐하면 이게 다 곱하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A 날라가고 얘 날라가서 결국에는 2의 비원승만 남는 오즈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즈의 장점은 실제 값을 몰라도 그 차이만 알면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즈를 쓰게 된다. 이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해석은 X1이 한 단위 증가를 할 때 오즈가 2의 비원승만큼 증가를 한다라고 해석을 결국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돌리고 나면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인터셉트는 이제 그냥 B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밸런스가 이제 B1에 대한 회귀 개수가 여기다 나오는 거겠죠. P-밸류를 보니까 모두 0.05보다 낮아서 얘네들은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신용카드 연체 확률을 예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식을 어떻게 이 확률식을 쓰게 되는가라고 보았을 때 한 번만 연습을 해보면 아까 전에 여기에
이렇게 세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 베타 제로의 해시 이 값이고 베타 원의 해시 이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를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으면은 우리는 확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잔액이 1000달러라고 하면은 여기 X 자리에 1000달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값이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 0.006 이게 나오게 되고 0.58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잔액의 구체적인 값을 알 수가 있었으니까 확률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오즈로 구하게 되면은 그냥 간편하게 아까 전에 2의 B1만큼 차이 난다. 이런 식으로 오즈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2의 0.0055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간편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기울기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울기라는 것은 나머지 변수는 모두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거는 선형 회계랑 똑같죠. 한 변수를 1만큼 증가시켰을 때 변화하는 오즈의 비율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기울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즈 비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한 단위 증가할 때 오즈의 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이그젬플로 이렇게 AG가 하나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하고 뭐 기혼자일 때 아닐 때 이런 거를 볼 때는 뭐 이만큼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오즈의 개념을 사용하는 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고 얘는 이제 뭐 구매 확률이 어떻게 돼서 뭐 구매 마케팅을 펼칠 것인가 안 펼칠 것인가 이런 이진 분류로 나누게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네, 그 오즈를 네, P 나누기 1-P를 네, 그 2의 뭐 리니어 리그레션 승 형태로 정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그 범위가 0부터 무한대까지 될 수 있어서 약간 이렇게 설정을 해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 41쪽에서 41쪽. 네, 네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P 나누기 1-P를 2의 그 W0 플러스 W1 X1 플러스 이 승 형태로 표현을 음, 했는지를 왜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를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잠깐만요. 그러면 이증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끝나고 증명해도 될까요? 이거 하려면 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벅찰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SVM까지 하고 해볼게요. 죄송해요. SVM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SVM은 서포트 벡터 머신의 줄임말로 이제 머신러닝 분야 중에 패턴 인식, 자료 분석을 위한 지도학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 역시 클래스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초평면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초평면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뭐 이쪽으로 얘랑 얘를 나누는 선을 긋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는 보통 이진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 다중 분류로도 확장이 가능해요. 그랬을 때 이 초평면이라는 것은 꼭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얘가 이제 차원이 높아지게 되면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n-1차원의 서브스페이스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정의가. 그래서 하이퍼플레인은 3차원의 경우에 하이퍼플레인은 2차원 면이 되고 2차원의 경우에는 1차원 선이 된다. 이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언제나 직선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 언제나 이중분류도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1, 2, 3번 모두 파란색과 노란색 포인트들을 나눌 수 있는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두 하이퍼 플레인이 되기는 해요. 그랬을 때 1, 2, 3번이 모두 좋은 분류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이퍼플레인이 있으면 이 사이의 간극을 최대화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각 클래스로부터 이게 잘 떨어졌는지, 그거를 마진이라고 하는데 잘 떨어졌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마진은 이 하이퍼 플레인과 서포트 벡터 간의 최소 거리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포트 벡터라는 것은 선과 가장 가까운 포인트, 여기선 얘고 여기선 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사이의 거리를 마진이라고 하고 얘를 잘 떨어뜨리는 것을 SVM의 목표로 삼고 이 하이퍼 플레인을 선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마진이 최대화되는 선이 로버스니스가 최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로버스니스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1, 2, 3, 4, 5, 1, 2, 3, 4, 100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평균이 각각 3, 22 그리고 중앙값이 3, 3 이렇게 돼요. 근데 평균은 이 100이라는 아웃라이어 영향을 받아서 값이 크게 바뀌었죠. 3 그리고 20이니까. 근데 중앙값은 이 아웃라이어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중앙값이 평균보다 좀 더 로버스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VM은 그렇게 로버스니스가 중요한 그런 분류기이고 어쨌든 마진을 크게 해서 일반화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SVM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원래는 이 포인트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파란색 포인트와 노란색 포인트가 새로 이렇게 각각 찍혔다면은 예를 들어서 파란색 포인트가 좀 더 오른쪽으로 찍혔다면 아니면 노란색 포인트가 좀 더 왼쪽으로 찍혔다면은 원래 검은선 분류기들은 제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은색의 분류선은 이러한 이상치들에 약해서 로버스트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진을 최대화시켜 줄 수 있는 SVM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마진이 어떤 게 제일 최대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진은 거리의 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서포트 벡터가 두 개가 있을 때 얘네 둘이를 합하게 되면 0.31이고 이러한 하이퍼플레인에 대해서는 얘에 대한 마진을 더하게 되면은 1이 되고 얘는 여기 마진 더해서 0.16이 됩니다. 그래서 마진이 최대화되는 것은 3번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맥시마이징, 그러니까 마진을 제일 크게 하는 게 제너럴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수리적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하이퍼 플레인이 여기서는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냥 이거는 정해져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얘보다 높게 있는 어떠한 플레인을 이제 플러스 플레인이라고 하고 얘보다 낮게 있는 것을 마이너스 플레인이라고 하게 되는데 보통 얘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아니에요.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한번 보자면 원래는 얘가 여기 이렇게가 마진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2분의 1 마진이고 여기도 2분의 m 마진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얘는 0이 되었으니까 하이퍼플레인이 원래는 이번에 하이퍼플레인을 설명을 하게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행이동하는 값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얘를 이제 각각의 모든 양변에다가 n분의 2를 취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이 마진이라는 값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변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플- 하이퍼플레인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웨이트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냥 얘네를 다시 그냥 재정의를 해서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여기 밑에 있는 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K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보통 1과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해놓고 이 플러스 플레인 위에 있는 점을 X 플러스라고 보고 여기 있는 것을 X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위에 있는 점들을 여기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얘보다 밑에 있는 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은 평행이동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행이동 관계라는 것은 이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x 플러스라고 했고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x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평행이동 관계에 있으니까 x 플러스를 x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말로도 치환이 가능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플러스 플레인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플러스 플레인이 이렇게 정의가 되었고 마이너스 플레인은 이렇게 정의가 되었는데 이 x 플러스는 플러스 플레인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식에 넣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x 플러스는 이 x 마이너스에 대해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점이라고 볼게요. 그랬을 때 그 평행이동한 값을 람다 w라고 가정을 하면 이것을 쭉쭉쭉 전개를 하면은 람다는 이러한 값으로 나온다라는 것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한번 알아두고 다시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목적은 다시 상기를 해보면 마진을 최대화하는 하이퍼플레인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마진은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를 보면은 플러스 플레인 위에 있는 점과 마이너스 플레인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최소 거리의 합이 마진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디스턴스를 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놈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놈이라는 것이 벡터의 거리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2차원 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L2 놈으로 그러니까 P 놈이 P 차원이니까 얘는 2차원 상에서 L2 놈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아까 전에 평행이동 관계에 있기 때문에 x 플러스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디스턴스를 구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쫙 정리를 하면은 마진이 이러한 꼴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람다가 아까 전에 얼마인지를 위에서 구해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한 다음에 마진이 얼마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마진을 최대화하는 목적 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진이 최대화되는 지점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얘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결국에 이제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맥시마이징 하는 문제가 미니마이징 하는 문제로 치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맥스 마진이었는데 이거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서 미니마이징 하는 문제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L2놈은 이제 제곱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목적 함수를 이 제곱한 형태로 변경을 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적 함수를 여기서 정의를 하고 이 W가 어떻게 되는지는 라그랑주 승수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 그때 있어서 목적 함수가 살짝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 함수가 이렇게 구해진다는 것을 알고 뒤에 한번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렇게 목적 함수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분류되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허용할 건지에 대한 뒤에 규제안 같은 게 추가가 돼요. 그랬을 때 이 오분류되는 데이터를 허용하는 수준을 슬랙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그걸 크사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오차를 허용하는 정도를 표현을 할 때 있어서 이만큼을 허용하겠다 이런 거를 크사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들 한번 목적 함수에 추가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오분류를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추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C를 조정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오분류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C가 커지게 되면은 이 트레이닝 에러가 잘 이제 막 많이 허용하지 못하고 딱 맞게끔 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C가 줄어들게 되면은 트레이닝 에러를 많이 허용해서 여기 군데군데 이렇게 군데군데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아까 마진을 최대화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최소화하는 문제로 치환을 한 다음에 오분류를 허용하는 목적 함수를 새로 정의했다까지가 여기까지의 유도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C에 따라서 이제 뭐 하드 마진이다, 소프트 마진이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목적은 W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랬을 때 목적 함수가 새로 정의되었고
여기서 제약 조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의 의미를 살짝 설명을 드리면 학습 데이터가 초평면과 적어도 마진만큼의 차이는 남겨두겠다라는 제약 조건이에요.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SVM을 구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최적화 문제를 풀겠다는 거고, 어떻게 풀고 나면은 이러한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W가 이런 식으로 해가 얻어진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라그랑주 승수법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라그랑주 승수법을 어떻게 쓰냐? 이제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순간이 오실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제가 나중에 그 슬랙에 링크를 드리면 그 유튜브를 아주 상세하게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과정만 한번 훑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주 승수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두 가지가 주어져 있어요. 목적 함수가 있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 안에서 이 목적 함수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라그랑주 승수법은 제약이 있는 문제를 이제 하나로 합치겠다. 제약과 목적 함수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목적 함수에 합치게 되면은 이 아래와 같은 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복잡한데 잘 따지고 보면은 여기가 목적 함수의 꼴과 동일하고 여기 뒤에 제약 조건이 그냥 이렇게 슉 들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옮기냐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라그랑주 승수법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목적 함수가 어떠한 꼴을 미니마이즈 하겠다라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약 조건이 어떠한 꼴의 x 함수가 0보다 작은 제약 조건에서 어떠한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겠다라는 상황에 놓이면 라그랑주 승수법을 통해서 제약을 이제 목적 함수로 옮겨서 한 번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꼴을 보시면 얘를 이렇게 어떻게 조작을 하게 되면은 그냥 얘를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0보다 작아지는 어떠한 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SVM의 해를 구하는 과정의 목적 함수는 어떠한 꼴의 함수에 미니마이즈 하는 목적 함수가 있고, 그리고 제약 조건은 어떠한 꼴의 함수가 0보다 작다라는 걸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라그랑주 승수법을 쓸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옮기느냐라고 했을 때, 이 auxiliary function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이 auxiliary function은 그냥 이름 뜻과 똑같이 보조적 함수예요.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라고 하면은 이 목적 함수에 있는 fx가 1로 오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알파를 곱해서 더하게 되면은 그 원래의 조건을 해치지 않으면서 목적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누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밝힌 거죠. 그랬을 때 이 auxiliary function은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얘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네. 네, 죄송해요. 그래서 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아래의 조건이라 함은 모든 변수에 대한 이 목적 함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한 편미분 값이 각각 0이 되어야 하고 모든 라그랑주 승수값과 제약 조건의 부등식의 곱은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때 라그랑주 승수값이라 함은 여기서 어떻게 취해준 이 알파를 라그랑주 승수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의 부등식. 아까 제약 조건의 부등식은 gx라고 우리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부등식은 gx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곱은 0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라그랑주 승수가 알파는 음수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조건 안에서 우리가 w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적화 문제의 해를 구하려면 이거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auxiliary function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L은 그냥 공식에 맞춰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max랑 min은
원래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auxiliary function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W를 구할 것인가를 라그랑주 승수법을 통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KKT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조건을 상기를 해보면 모든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 값이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변수라 함은 W, 베타, 아니 B 그리고 알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L이라는 그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W에 대해서 편미분한 어떤 값이 0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B에 대해서 편미분해도 0이 되어야 하고 A에 대해서 알파에 대해서 편미분해도 0이 되어야 한다는 게 KKT 컨디션의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AI와 GX의 곱이 0이어야 하고 세 번째 조건은 알파 I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얘네 둘이는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얘네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편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L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L식에 대해서 W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W가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W가 있고 여기 W가 있네요. 그래서 얘네를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그냥 날아가고 이게 0이 된다. 이 정도로만 알 수가 있어요. 얘가 편미분해서 이렇게 오고 얘가 편미분해서 이렇게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W 벡터가 이 꼴이 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B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B가 있는 식은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랬을 때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얘가 0이 된다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알파와 GX는 0이 되어야 하고 알파 i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새롭게 알파만 알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W는 알파를 알면 끝나고 얘도 알파, 얘도 알파, 얘도 알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거는 W에 대한 식이지만 사실은 알파에 대한 어떠한 식으로 조작을 한 다음에 알파를 구하는 방식으로 다시 W를 구하게 되는 그런 문제로 치환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문제가 두 번째 단계로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이 일로 오고 이 조건이 일로 오고 그리고 이 과정은 정말 복잡해서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이러한 L의 형태로 새로 정의가 된다라는 것 정도만 팔로우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원래 여기도 맥스가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맥스인지 민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식은 이제 더 이상 W와 베타에 대한 식이 아닙니다. 알파에 대한 식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알파가 1차 그리고 여기는 2차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알파가 1차에서 2차를 빼게 되면은 얘가 콘케이브한 어떠한 2차 함수로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점을 구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왜 여기서 구하게 되냐면 이 편미분 값이 0이 되는 KK 컨디션을 아직 만족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이 KKT 컨디션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에 편미분 값이 0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때 맥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맥스의 문제가 된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그냥 컴퓨터에 입력을 할 때 그냥 맥스라고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얘를 계산을 했을 때 보면은 W 벡터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완벽한 설명은 아니에요, 절대. 근데 이런 식으로 KKT 컨디션을 만족을 하는 어떤 억시러리 펑션을 약간 어떻게 돌려서 구하게 되더라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라그랑주 승수법은 이렇게 제약 조건을 목적 함수로 옮기는 그런 방식이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쁘게 얘기했는데
이해를 잘 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비선형 SVM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은 어떠한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가 있을 때 어떻게 딱 선형의 하이퍼플레인을 그어서 얘네들을 분류하겠다요. 근데 이러한 꼴의 데이터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도 이렇게 선형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하면 선형으로, 선 하나로 얘네를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원래 꼴만 보면은 선형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linearly inseparable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커널 펑션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선형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방식은 원래는 1차로 이루어져 있었던 데이터에 대해서 2차 형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2차 형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여기에 선을 그으면 이 동그라미가 중간에 빈 동그라미와 이제 중간에 찬 동그라미가 이렇게 딱 나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을 딱 긋게 되면은 얘네가 분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여기가 하이퍼플레인이 되는 것이고 디시전 바운더리와 하이퍼플레인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건 1차원에서는 이제 분류가 안 되는 문제를 차원인을 증가를 시켜서 얘네를 세퍼러블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커널 트릭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커널 펑션이고요. 그래서 그 커널 펑션, 커널 트릭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떠한 D차원에 있는 데이터를 캐피털 D차원으로 차원을 증가시켜서 선형적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커널 트릭의 핵심 아이디어고 이때 어떠한 원 데이터를 어떠한 함수에 넣어서 매핑을 시킬 때 이것을 매핑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원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쓰게 되면은 계산량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2차원이었던 원 데이터를 이제 어떤 매핑 펑션을 넣게 되면 6, 7차원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선형적으로 구분하고자 했던 이유는 좀 계산의 복잡성을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형으로 구분하고 싶었는데 매핑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매핑 펑션을 계산을 하게 되면서 계산량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커널 트릭을 사용하게 됩니다. 트릭이라는 것은 약간 어떠한 조작이나 아이디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커널 트릭은 차원을 높이기는 해요. 근데 계산량을 그다지 높이지는 않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쓰게 되는데 이 원래는 이러한 매핑 펑션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벡터 내적의 결과는 언제나 스칼라라는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굳이 얘를 사용하지 않고 오리지널 스페이스에 있는 x나 x 프라임을 어떠한 커널 펑션에 넣으면은 이거 매핑 펑션을 계산한 값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은 굳이 매핑 펑션을 어렵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결과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커널 펑션의 핵심은 복잡한 내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또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오리지널 스페이스가 3차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시다. 오리지널 디멘션이 3차예요. 근데 얘를 매핑 펑션에 넣게 되면 9차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언제 다 계산을 하냐. 그리고 원래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매핑 펑션을 내적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적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9번이나 하게 돼야 돼요. 그럼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또 계산을 또 언제 다 해요. 그리고 굳이 또 9차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결과가 결국에는 그냥 어떠한 커널 펑션을 한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조작한 결과와 같더라라는 커널 트릭을 이용해서 굳이 이러한 매핑 펑션을 내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커널 트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계산량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널 펑션은 대표적으로 뭐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고 뭐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커널 펑션을 각각 쓰시면 됩니다. 이건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다 왔어요. 거의 끝나가요.
아까 SVM은 이진 분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멀티클래스 SVM이라고 이진 분류가 아니라 3개 이상으로도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one vs rest 방법이 있고 one vs one 방법이 있어요. 핵심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앞에서 설명해봤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one vs rest 방법은 이렇게 각 모델들을 다 끄어놓고 가장 높은 출력값을 가진 클래스로 분류를 하게 돼요. 1번 모델 했을 때 1.0, 2번 모델 했을 때 5.5, 3번 모델 했을 때 2.5가 됐을 때 얘로 예측을 하겠다. 그래서 각 모델들 중에 출력값이 제일 높은 클래스로 분류를 하겠다라는 것이 one vs rest 방법이고 one vs one은 이 모든 조합을 다 계산해봐요. 이렇게도 꾸어보고 이렇게도 꾸어보고 이렇게도 꾸어봐서 첫 번째로 했을 때 이 테스트 데이터는 이 빨간색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이랑 동일할 것이다. 아니다. 얘로 그어봤을 때는 파란색이다. 파란색이다. 그리고 얘도 파란색이다 했을 때 이 3 컨비네이션 2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조합에 있어서 두 가지가 이 파란색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표 시스템처럼 파란색으로 예측을 하겠다라는 것이 one vs one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났어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막 휘몰아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서머리만 싹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은 뭐 베타를 어떻게 추정을 할 거다. 뭐 OLS로 한다, MLE로 한다 이런 방법이 있었고 사실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부분이고 EDA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처음에 뭐 변수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회귀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세부 조건은 어떤 것인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놓치는 거 없이 잘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이제 R스퀘어 값도 높아지고 뭐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분류 문제다. 그래서 0.5 이상인 것은 1, 0.5 이하인 것은 0으로 분류를 하고 그래서 뭐 금융권에서 신용 불량자 예측 이런 거를 할 때 쓰인다. 그럴 때 오즈가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주로 오즈의 개념을 써서 해석을 한다 정도였고 SVM은 이제 초평면을 어떻게 구할 건지. 근데 그랬을 때 커널 트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량을 줄여서 사용을 한다. 정도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라그랑즈 승수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급하게 끝내게 돼서 좀 죄송스러운 감이 없진 않아 있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션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